인생의 법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한두 명 정도 있지 않으세요? 분명히 처음 만날 때는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보면 그렇게 말하기 힘든 사람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소중해지고 만날 때마다 편하고 헤어지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반대입니다. 처음엔 괜찮았는데 만날수록 뭔가 이상하고 함께 있으면 기운이 빠지고 집에 돌아오면 후회가 밀려오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얼마 전 병원 대기실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어르신이 접수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옆에 앉은 사람들은 다 불편한 표정이었죠. 그런데 그분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 화만 풀면 그만이었으니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살면 주변에 사람이 남아있을까?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가까이 있다 보면 조금씩 이상한 사람들이요. 말은 친절한데 표정은 차갑고 웃으면서 말하는데 듣고 나면 기분이 나쁜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하고 다 품고 다 함께 갈 수는 없다는 걸요. 젊을 땐 참으면 되지,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넘어갔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참아지지 않습니다. 그게 내가 까다로워진 게 아니라 이제야 내 감정을 제대로 느끼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내는 신호는 아주 작습니다. 한번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수준이에요. 하지만 그 작은 신호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은 무너져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5가지 신호, 이걸 모르고 지나가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호를 알고 나면 달라집니다. 아,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미리 거리를 둘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까지 보시면 이런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왜 어떤 사람과 있으면 자꾸 마음이 불편한지, 왜 만나고 나면 후회가 되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좋은 분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마음에 드시면 댓글로 1번, 마음에 안 드시면 2번을 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한 좋은 영상들을 제작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칭찬 반응입니다. 몇 년 만에 동창회에 나간 자리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끼리 이런저런 근황을 나누고 있었죠.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말이야, 이번에 승진했어. 팀장 달았다는데 참 기특하더라고. 얼굴에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럴 만도 하죠. 자식 잘 되는 게 부모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인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친구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 그래. 요즘은 팀장도 쉽게 달던데.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자랑하던 친구는 입을 다물었고 다른 사람들도 어색하게 침묵했죠. 그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면서 다른 화제로 넘어갔지만 그 한마디는 모두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이런 사람 주변에 한 명쯤 계시죠? 누가 좋은 소식을 전하면 축하는커녕 꼭 한마디씩 덧붙이는 사람 말입니다. 그래봤자 별거 아니야. 요즘은 다들 그렇더라. 운 좋았네. 이런 식으로요.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가 1954년에 밝혀낸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반드시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발견이 하나 더 있었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남의 성공을 자기 실패처럼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이 당신의 기쁨을 깎아내리는 건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져 있으니까 남의 성공조차 자기를 공격하는 칼날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상대를 낮춰야 자기가 덜 초라해진다고 착각하는 거죠. 이건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패턴이 되어버려요. 말로는 축하해 하면서도 눈은 웃지 않고 잘됐네 하면서도 목소리엔 힘이 쏙 빠져 있습니다. 진심이 없으니까요.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질투는 인간의 본성이지만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악덕이다. 질투 자체는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상대방에게 쏟아내서 상대의 기쁨을 망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일이 생겼는데 말할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외로운 일입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내 기쁨을 함께 기뻐해 줄 사람, 진심으로 잘됐다. 한마디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만 남은 시간을 보내세요. 그 사람이 언젠가 변하겠거니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좋은 소식은 진짜 기뻐해 줄 사람들하고만 나누세요. 그게 나이 들어 마음 편하게 사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럼 두 번째 신호를 보겠습니다. 이건 더 노골적입니다. 바로 음식 앞에서 나오는 본성입니다. 친척 모임 자리였습니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지고 다들 자리에 앉았죠. 할머니가 정성껏 만든 잡채가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양이 넉넉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먼저 손을 뻗더니 잡채를 절반 넘게 덜어갔습니다. 아,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은 죄다 자기 앞으로 끌어당겼어요. 어린 조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잡채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아, 미안. 내가 좋아해서 그랬어. 그러면서도 접시는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식탁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다들 뭐라고 하진 않았지만 그 모습을 똑똑히 봤죠. 식사 내내 그 사람은 주변을 한 번도 살피지 않았어요. 옆 사람이 뭘 먹는지, 반찬이 모자란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배만 채우는 데 집중했죠. 밥상머리만큼 사람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 또 있을까요? 1999년 경제학자 페어와 슈미트가 놀라운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제한된 자원을 나눠 가지라고 했더니 68%는 공평하게 나누려고 애썼지만 나머지 32%는 최대한 많이 챙기려고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자원을 독차지하려던 그 32%를 추적 관찰했더니 일상생활 전반에서 똑같은 패턴을 보였습니다. 음식도 자리도 심지어 대화 시간까지 자기 몫을 더 챙기는 거예요. 이기심은 한순간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습관이었던 겁니다. 왜 음식 앞에서 본성이 나올까요? 간단합니다. 연기할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평소에 착한 척, 배려하는 척해도 배고플 때, 좋아하는 음식 앞에 있을 때는 본능이 그대로 튀어나옵니다. 가면을 쓸 겨를이 없는 거죠. 진짜 배려심 있는 사람은 자기가 배고파도 주변을 먼저 살핍니다. 이거 드실래요? 어머니, 이것 좀 드세요.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반대로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눈앞에 음식밖에 안 보입니다. 옆 사람이 굶든 말든 상관없이 자기 배부터 채우죠. 2500년 전 공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식사 예절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 지금 들어도 소름 돋을 만큼 정확한 말입니다. 밥 먹는 모습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함께 밥 먹는데 매번 눈치 보고 양보하고 참아야 한다면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나이가 들면 그런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밥 먹을 필요 없습니다. 음식 앞에서조차 배려 못하는 사람이 다른 순간에 당신을 배려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식사 약속을 줄이세요. 밥은 편하게 먹어야 소화도 잘 되고 마음도 편합니다. 밥상에서 본성이 나온다. 이제 아셨죠? 그런데 음식보다 더 빨리, 더 강하게 본성을 드러내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표정입니다. 오랜만에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친척들이 모여서 저녁을 먹기로 했죠. 다들 반갑게 인사하고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달랐습니다. 들어서자마자 표정부터 굳어 있었어요. 인사를 해도 고개만 까딱, 자리에 앉아서도 계속 찌푸린 얼굴로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누군가 말을 걸면 응? 한마디. 표정에서 나 지금 여기 있기 싫어가 그대로 읽혔어요. 다른 사람들이 웃으면서 얘기해도 혼자만 무표정이었습니다. 마치 나한테 말 걸지 말라고 온몸으로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죠. 분위기가 점점 얼어붙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이 웃지 않으니까 이야기하는 사람도 힘이 빠지는 거예요. 다들 눈치를 보면서 조심조심 말하게 됐습니다. 참다 못한 누군가가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은데. 그랬더니 뭐라고 답했는 줄 아세요? 아니, 별일 없어. 나 원래 이래. 원래 이렇다고요? 한 사람의 표정이 10사람의 기분을 다 망쳐놓고 있는데 그게 변명이 됩니까? 1992년 심리학자 폴 에크먼이 전 세계를 돌며 얼굴 표정을 연구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사실이 정말 놀라웠어요. 사람의 표정은 단 0.3초 만에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된다는 겁니다. 0.3초요. 눈 한 번 깜빡일 시간도 안 됩니다. 실험실에서 불편한 표정을 짓는 사람 옆에 앉은 사람들의 뇌파를 측정했더니 말 한마디 없이도 부정적 감정이 바로 활성화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효과가 무려 78%의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10명 중 8명은 그 표정에 감염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누군가의 찌푸린 얼굴 하나 때문에 내 기분까지 나빠진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성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자기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속으로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죠. 하지만 그걸 표정으로 온 세상에 광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앞에서요. 프랑스 작가라 로슈프코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표정은 타인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이다. 말 한마디 하기 전에 이미 표정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찌푸린 얼굴은 당신들과 함께 있기 싫다는 무언의 공격인 거죠. 물론 항상 웃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슬플 땐 슬퍼해도 되고 힘들 땐 힘든 티를 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 이유 없이 계속 인상 쓰고 주변 사람들 기분까지 망쳐놓으면서도 나 원래 이래라고 한다면 그건 배려의 문제입니다. 표정 관리 못하는 사람과 오래 있으면 당신 감정까지 소진됩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기분 나빠지고 괜히 눈치 보게 되고 말 한마디 꺼내기도 조심스러워집니다. 만남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 사람 기분은 그 사람이 책임져야 할 몫입니다. 내가 달래주고 비위 맞춰줄 의무 없어요. 만날 때마다 표정 살피느라 에너지 쓰기 힘드시다면 앞으로는 만났을 때 편한 사람들하고만 만나세요.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오는 사람, 표정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들 말입니다. 표정 하나로 분위기를 얼리는 사람, 이제 조심하시겠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표정은 그래도 고정되어 있는데 이건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네 번째 신호, 감정 표현법입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목격한 장면입니다. 한 사람이 접수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앞사람 처리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딱 5분 정도요. 그런데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돼요? 내가 여기서 얼마나 기다렸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목청을 높였어요. 접수 직원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더 큰 소리로 소리쳤어요. 금방이 얼마나 금방이에요? 나 지금 급한 사람이라고요. 고작 5분 늦어진 것뿐인데 마치 1시간을 기다린 것처럼 난리였습니다. 대기실 전체가 얼어붙었죠. 그런데 며칠 후 우연히 마트에서 같은 사람을 봤습니다. 이번엔 완전히 달랐어요. 계산대에서 카드가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멍하니 서 있더군요. 직원이 몇 번이나 물었습니다. 다른 카드 있으세요? 그냥 됐어요. 한마디만 하고 물건도 안 사고 나가버렸어요. 이건 화를 낼 만한 상황인데 오히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늘 이랬습니다. 어떨 땐 작은 일에 폭발하고 어떨 땐 큰 일에도 무반응이었어요. 중간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항상 뭐 아니면 도였어요. 그러니 주변 사람들은 늘 긴장할 수밖에요. 오늘은 어떤 모습일지 도통 예측이 안 되니까요. 1993년 심리학자 마샤 리네안이 감정 조절 장애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감정을 극단으로만 표현하는 사람들을 장기간 관찰했더니 공통 패턴이 있더랍니다. 감정의 중간 단계를 아예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더 놀라운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82%가 일상적인 작은 스트레스에도 과도하게 반응했어요. 그리고 이 극단적 반응은 주변 사람들에게 평균 3배 이상의 정서적 피로를 유발했습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3배나 더 지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직 자기 감정에만 집중합니다. 지금 내가 화가 나니까 화를 내고 지금 내가 무기력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상대가 어떻게 느낄지, 이 상황에서 적절한 반응이 뭔지는 일도 생각 안 합니다. 감정이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거죠.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누구나 화를 낼 수 있다. 그것은 쉽다. 하지만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정도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화를 내는 것, 그것은 쉽지 않다. 감정을 느끼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어른과 아이를 가르는 기준이죠. 처음엔 이해하려고 애씁니다. 오늘 힘든 일이 있나 보다, 기분이 안 좋나 보다 하면서요. 하지만 그게 매일 반복되면 더 이상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피곤해집니다. 지치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 감정 롤러코스터 탈 에너지가 없습니다. 젊을 땐 오늘만 참자 할 수 있었어도 이제는 안 됩니다. 그 사람 기분에 내 하루가 좌우되는 건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선을 긋는 게 맞습니다. 그 사람 감정은 그 사람 것이고 내 감정은 내 것입니다. 상대가 화낸다고 내가 달래줄 필요 없고 상대가 무기력하다고 내가 끌어줄 의무도 없어요. 그 사람 감정 기복 때문에 내 마음까지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편안한 사람들하고만 시간을 보내는 게 나이 들어 누리는 특권이니까요. 감정 롤러코스터 타는 사람, 이제 피하시겠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이 남았습니다. 이 사람은 웃으면서 찌릅니다. 5번째이자 마지막 신호, 웃음입니다. 동네 카페에 몇 사람이 모여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이라 근황을 나누는 중이었죠. 한 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나도 이제 카톡 사진 보내는 거 배웠어. 손주한테 보냈더니 엄청 좋아하더라고.
얼굴에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나이 들어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옆에 앉은 사람이 웃으면서 던진 한마디. 아이고, 그것도 이제 배웠어? 요즘 초등학생도 다 하는 건데. 하하. 다들 웃었습니다. 분위기상 같이 웃어야 할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야기했던 분의 표정은 순식간에 어두워졌어요. 그래, 나 좀 늦지. 하면서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사람은 매번 그랬습니다. 누가 새 옷 입고 오면 어머, 그 나이에 그런 옷을? 웃으면서 말하죠. 누가 운동 시작했다고 하면 지금 시작해봤자 소용있어? 역시 웃으면서요. 항상 웃음과 함께였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농담인데 뭘 그래라고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요. 교묘한 겁니다.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이 하나둘 그 모임에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면 기분만 나쁘니까요. 웃으면서 하는 말이지만 그 속에 담긴 무시와 비하가 느껴졌던 겁니다. 2003년 심리학자 로드 마틴이 유머의 유형을 연구했습니다. 그중 공격적 유머라는 게 있었어요. 상대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내용을 웃음으로 포장하는 방식이었죠.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공격적 유머를 자주 쓰는 사람과의 관계는 평균 6개월 안에 67%가 악화되거나 끊어졌습니다. 처음엔 웃으면서 넘어가지만 쌓이고 쌓이면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유머를 당한 사람들의 85%가 자존감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웃으면서 찌르는 건 가장 비겁한 폭력입니다. 직접 욕하면 상대가 대응할 수 있어요. 왜 그런 말을 해? 따질 수 있죠. 하지만 웃음으로 포장하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릅니다. 기분 나빠하면 농담도 못 받아? 라는 말만 돌아오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사람들이 웃으니까 자기 농담이 통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웃음은 진짜 웃음이 아닙니다. 어색함을 넘기려는 웃음, 분위기 깨지 않으려는 억지 웃음일 뿐이에요. 당하는 사람은 속으로 상처받고 있는데 그건 전혀 모릅니다. 속내를 보면 이겁니다. 상대를 낮춰야 자기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깎아내리면서 우월감을 느끼는 겁니다. 농담이라는 껍데기로 포장했을 뿐 본질은 공격이죠.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조롱은 가장 교묘한 잔인함이다. 주먹으로 때리면 상처가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말로 찌르면 상처가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상처는 더 오래 남고 더 깊이 파고듭니다. 만날 때마다 조롱당할까봐 조심하게 되고 뭔가 말하려다가도 또 놀림당하면 어쩌나 싶어서 입을 다물게 됩니다. 만남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이런 사람 때문에 마음 쓸 필요 없습니다. 농담이야로 정당화되는 폭력을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어요. 젊을 땐 웃어넘겼어도 이제는 안 됩니다.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관계를 끊으세요. 그 사람이 농담도 못 받냐고 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기분 나쁜 게 중요하지 그 사람 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유머는 사람을 즐겁게 만드는 겁니다. 함께 웃고 기분 좋아지고 관계가 가까워지는 거죠. 하지만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웃음은 유머가 아닙니다. 그건 폭력입니다. 그런 폭력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게 해방입니다. 이제는 편한 사람들하고만 웃으세요. 나이 들어 누려야 할 자유니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사람을 놓아주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5가지 신호 기억하시나요? 칭찬 하나 제대로 못하는 사람, 음식 앞에서 본성이 튀어나오는 사람, 표정으로 분위기를 얼리는 사람, 감정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
그리고 웃으면서 찌르는 사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단 하나입니다. 자기 감정만 중요하고 상대는 안중에도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과 계속 함께 있으면 결국 상처받는 건 우리 자신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로 변하지 않는다는 걸요. 젊을 땐 참으면 되고 이해하면 되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지킬 때입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관계에서 느끼는 피로감은 내가 예민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 관계가 건강하지 않아서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밤에 잠 못 이루고 만날 때마다 긴장하고 헤어지면 후회가 밀려온다면 이미 답은 나온 겁니다. 거리를 두는 게 미안할 필요 없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게 냉정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성숙함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곁에 둘 수는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훨씬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게 나이 들어 누리는 특권이고 그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서로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1번, 아니라면 2번 적어주세요. 혹시 원하시는 영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의견을 반영하여 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